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책을 봐야 나오죠. 네,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보면은 책에서 이 주치등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경일학 시간에 그걸 죽으라고 외워야 돼요. 하나씩 외워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또. 더 질문 있으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자, 황제침구 가불경은 소문친경 멍당궁열 친구치유라는 세 가지 책을 엮어서 만들었다 그랬죠. 자, 가불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소문의 내용을 뺄 수 있겠죠. 그 다음 영추 내용도 뺄 수 있겠죠. 거기서 그럼 남는 게 어떤 책이냐면은 명당궁열 친구치유라는 그 부분이 남죠. 그래서 그 소문 빼고 영추 빼고 남는 요걸 갖다가 아마 명당궁열 친구치유라는 이런 책으로서 이렇게 뽑아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책을 갖다가 섞어서 하는데 모든 게 다 포함됐다는 아니죠. 소문의 일부, 영추의 일부 이렇게 들어온 거고 이 책의 일부가 들어와서 이 없어진 명당궁열 친구치유라는 이 책을 갖다가 어느 정도 복원하는데 이 친구 가불경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 있다는 거 이것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열이라 했을 때 나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쓸게요. 이것도 수를 써요. 세 가지 다 써서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유열이라고 많이 쓰죠. 유열이라고 인터넷 보면 네이버 찾아도 유열이라고 쓰지 수열이라고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유열이라고 쓴 사람들은요 한의대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거 주워 들은 거 이게 쓰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수열이라 쓰는 것이 한의대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대부분 수열이라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열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좀 이상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다라는 이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좀 쓸 때 이거 유자지만은 혈자리 말할 때는 수로 읽어야 된다 하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한문이란 게 참 뭐 같죠? 여러 가지를 그냥 다 같이 써서 같은 의미로 전혀 다른 글자를 갖다가 같은 의미로 써버리는 이런 경우도 꽤 있다 하는 게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되고요. 황제친구 가불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가불경에 대해서 뭐 앞에서 쭉 나와 있는데 자, 수열 기재에서 그냥 기재는 그냥 한글로 써도 돼요. 수열 기록에 있어서 자, 수열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했을 때 혈자리를 갖다 써놨어요. 혈자리를 써놨는데 내경에서도 혈자리를 써놨는데 경락별로 쓴 게 아니에요. 영추에서는 경락을 그냥 경락이 흘러간다라고 해서 스테인 폐경은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간다. 수양면자는 손끝에서 돌아서 올라와서 머리로 가고 장으로 간다. 나가는 식으로 경락의 흐름을 갖다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소문에서 뭐 자열론 같은 이런 편에서 머리에 열이 날 때 머리에 25개의 혈자리를 쓰고 어디에 있는 혈자리 몇 개 쓴다라고 해서 혈자리에 대한 표시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경락에 따라 쓴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혈자리, 쓸 수 있는 혈자리. 자, 열 날 때 어떻게 하냐? 머리에다가 5개의 침을 놔라. 효과는 있겠죠. 머리 아플 때 머리에 거의 뭐 모신기 하듯이 침을 쫙 넣고 하면은 머리 아픈 게 조금 나아져요. 열도 좀 풀리고 하면서 머리 아픈 게 좀 나아지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침을 넣는 혈자리를 갖다 설명한 것이 몇 군데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대가 좀 더 흘러가면서 경락이 있고, 그 경락에도 혈자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밝혀주는 이런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황제친구 가불경에서는 우리가 경락하면은 스테인 폐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가고, 수양면대장가 이렇게 손끝에서 올라와서 머리로 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해서
혈의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경락에 따라서 이야기하면은 이 가슴에서 손으로, 손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발끝으로, 발에서 흉복부로 이게 가는 순서에 따라서 혈자리들이 있다. 그래서 중부음은 천부, 협백적대 공채, 열결 경거태연, 어제 소상 여기업이라 해서 11개의 혈자리가 있다. 라는 걸 쭉 했어요. 여기 8이니까 그냥 쭉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근데 수양면 대장 같은 경우는 손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머리까지 올라가니까 혈자리를 팔은 그냥 팔대로 할 수 있지만은 머리로 올라가는 건 또 달리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불경에서는 몸통, 머리와 몸통은 그 부위에 따라서 자 머리는 자 머리 꼭대기, 뒤에, 옆에, 앞에 이렇게 나눠서 그 부위별로 혈자리를 갖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몸통도 자 가슴 부위, 배 부위, 등 부위, 어깨 부위 해가지고서는 부위에 있는 혈자리를 갖다가 쭉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혈자리가 그냥 머리가 있다면은 머리에 놓고 자 이 꼭대기 있는 몇 가지 혈자리, 머리 옆에 있는 몇 가지 혈자리, 앞에 있는 혈자리 뭐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설명을 해는 이런 부분처럼 머리와 몸통은 부위별로 이렇게 혈자리가 있다라는 걸 설명했고요. 팔다리에서는 팔이나 다리에서는 팔다리 이렇게 나가는 데서는 그 경락에 따라서 수태음 폐경, 수양면 대장경, 앞에 뭐 수소음 신경 같은 식으로 경락에 따라서 혈자리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그 예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요것이죠. 목차에서 이렇게 이 가불경 목록에 보면은 권지산 목록에 이렇게 나오는데 머리부터 비중 발제방 행지 두유까지 자 머리에서 곧장 코에서부터 발제까지 가서 두유혈 있는 데까지 있는 거 7개의 혈자리 등에서부터 일주까지 동맥에서 하행 지척 아래로 내려가서 척부에 이르는 거 11가지 혈자리라고 해서 각각의 혈자리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 머리와 몸통에서는 그런 부위에 따라서 혈자리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다리에서는 스템 B급, 스템 급비 뭐 18개, 소그럼 심주급비 16개 혈자리 등등 이야기해가지고서는 각각 있는 혈자리들이 이만큼 있다라는 걸 경락의 위치별로, 경락 순환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혈자리 갖다 서술한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경락에 따라서 수태음, 폐경, 수양면, 대장경 각각 있는 경락에 따라서 혈자리가 뭐뭐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현대 중국에서는 그 경혈학 책이 요즘은 현재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 학생 때 배우고 갈 때는 부위별로 모든 걸 부위별로 설명한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에 있는 혈자리 딱 따지면 여기 손에 많은 혈자리를 다 그냥 손만 갖다 그려놓고선 확대해놓고 어디 있다라고 해서 그 부위별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경락을 따라하면은 이 주치라든가 이런 걸 외우기 굉장히 쉬워요. 왜? 그 경락과 연결되는 어떤 장산론에 나오는 이 기능이라든가 병리학에 나오는 이런 병증들을 갖다가 연관시키기 굉장히 쉬워지죠. 그런데 부위별로 해놓으면은 스템, 폐경, 수양면 대장경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폐, 대장, 뭐 심포, 심뭐 이런 것이 여러 개 섞여 있다 보니까 혈자리를 정확히 구분하고 그 구분한 걸 가지고 이 나타난 병증들도 같이 이야기하기가 그게 좀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나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 가불경 같은 경우에서는 이 경락을 갖다가 넣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앞에 나온 거 옛날 책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락 기재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이야기했다라고 했고 이 경락에 대한 기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처음 나온다 이거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는 넘어가고 있고 이 가불경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경락 수혈 혈자리 기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뇌경이나 난경 이런 데서도 경락별로 혈자리를 설명하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일단 이렇게 보고요. 뭐 여기에 대한 질문 있을까요? 예, 질문 없으면은 진도를 또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요게 조상들한테 이건 나갔죠? 조상들 한번 나간 것 같은데 11시에 그죠? 조상 이거 나갔죠? 조상들 안 나갔어요? 김유진, 박건호, 박연진, 박정민, 백수지, 장민서, 홍유진, 황서영 안 갔어요? 자, 요걸 한번 좀 풀어주세요. 자, 조별로 모여서 요 부분을 갖다가 문서를 좀 작성을 하시죠. 지난 시대의학 전체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 말하지 않고 전체적인 거 쭉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많이 쓸 게 아니라 표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약은 한 페이지만 하면 돼요. 한 페이지 요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에서 토론하고 싶은 것만 토론하는 것이죠. 토론은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반박하거나 찬성하거나 해서 여러 개를 토론하려고 하지 말고 주제 하나만 잡아서 토론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토론 내용 한 2페이지 쓰고 결론 쓰면 돼요. 자, 시작들 하세요. 자, 조장은 조원재를 불러서 같이 쓸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자, 이야기를 하세요. 자, 조장은 조원들 불러서 작업들을 하세요. 자, 본문 내용 한 페이지면 돼요. 여러 페이지 쓰지 말고요. 네? 아니요. 가나다 순으로 내가 쓴 거니까. 네. 의학. 자, 이야기들 하세요. 그게 안 돼가지고 초대가 안 돼가지고 초대는 조당이 초대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되죠. 초대 안 되면은 그냥 쓰고 그냥 하고 그 초대 안 된 사람 이야기하면 되죠. 구태 같이 안 써도 되니까. 코넬루스 가지고만 써도 돼요. 자료 여기저기 찾지 말고 코넬루스에 있는 자료만 찾아도 돼요. 이거 내가 쓴 거야. 뭐야 네가 쓴 거잖아 그거. 아니, 떠들어요. 떠들어야 되지. 조용하면 안 되지. 네. 조별로 주제를 약간씩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조별 주제를 줬거든요. 그래서 1조 2조는 순호이, 3조 4조는 지나치 친구, 5조 6조는 약물 방제, 7조 8조는
질병에 대한 고찰이라 해가지고 조당들에게는 이것이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도에 해당되는 내용을만 써도 되고 전체적인 걸 써도 되고 어떤 걸 써도 괜찮아요. 주제를 정하기 힘들면 저걸 가지고 하고 안 그러면 그냥 가지고 아무거나 가지고 해도 돼요. 줄을 건드렸나 보다. 너 혹시 돼지였어? 돼지였냐고? 아니 이거 그렇구나. 걔는 배 앞에 가서 동네를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코네너트 찾아요. 코네너트 보면 다 나오겠지. 코네너트 약물 방제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거 찾으면 되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코네너트 있는 거 그 정도만 해도 돼요. 잡담이 아니라 내용 정리 빨리 해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전환 문제 시대에 제일 나아요. 자, 내용 정리는 코네너트 보고 하면 돼요. 코네너트 보고 내용 정리하고 토론 내용들 이야기해 주세요. 전환의 또 다른 명칭이네. 지난해 뭐 되잖아. 하은주, 그다음에 쭈쭈 시대, 그다음에 시대의 의사이고 수능이 되는 상황. 순우이가 곱창 관련 사람이 허평 났어. 곱창 관련 맛있다. 우리나라 코넬로트를 열어서 코넬로트 보면 되죠. 저요? 저 못 열어요. 코넬로트 안 됐구만. 코넬러트. 제출한 코넬로트를 보면 되죠. 코넬로트를 엉망으로 써놓으면 이거 봐도 소용없고. 뭐라고 쓰긴 썼네. 잘 봐요. 그럼 이제. 자, 토론이 별로 안 되면 다 된 걸 알고서는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이렇게 조용하면은 다음 걸로 진행한다고요.
공간 교실 완벽해요? 공간 교실 완벽해요? 육형이 뭐예요? 육형은 뭐고 진적은 뭐예요? 진적의 내용도 한번 찾아보세요. 뭐 유학 말고 토론을 하세요. 그러니까 육형이 뭐니까 안 그럼 진적에 대한 토론을 좀 해주세요. 토론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요약은 됐고 토론. 됐어? 근데 이거 내 거만 왜 핑크색이야? 이민석이랑 뭐 개인 쓴 거 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맞춰주세요. 말은 다 됐잖아요. 지금 쓴 거 다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토론 결과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말은 다 하고 있는데 한 걸 다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태클을 걸거나 뭐 찬성을 하거나 그런 게 있어야죠. 자, 3분 정도 있다가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정리들 하세요. 3분 있다 발표할게요. 상호는 아니래. 조용히 해 그냥. 정리들 하세요. 이제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자, 마무리 정리하세요. 마무리. 그럼
이쪽도 하면 육형을 당해야 되겠네. 그럼 필요 육형 안. 지금 써놓은 거면 다 육형 당하자고 지금 써놓는 건데. 아 저는 육형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 반대한다고? 여기 육형 해야 돼. 육형을 당해보고서 육형을 하면 좋죠. 나와서 여기서 육형을 간단히 시범 좀 보여줄까요? 뭐 스쿼트 한 100개 정도만 간단하게. 이거는 육형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운동이니까. 이 육형은 그게 평생 남는 거예요. 형벌 받은 것이 그렇지 문신 비슷하게 남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코를 베어요. 코를 베면 나고 다니기 좀 힘들 거 아니야. 좀 약하면은 이마에 이거 낙인 찍는 거. 그 다음에 발 뒤꿈치 잘라요. 그럼 걸을 수 있나 그러면은 못 걷지. 하여튼 있어야 돼? 알았어. 이쪽도는 1조죠? 2조? 2조는 거의 육경을 해야 되겠네. 자,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발표를 좀 누가 해볼까요? 예, 나오세요. 자, 조장 이름이 누구죠? 조장? 요걸 누르면은 불이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걸 내리면은 이렇게 가요. 자, 발표할 때는요, 어떻게 하라 했죠? 자,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손에 있는 거 다 빼고, 발표 좀 잘 들어주세요. 자, 시작하시죠. 예, 마이크 들고. 예. 자,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조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대 약물방제 방면에 진보를 맡았는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 때 배운 책이 한 권 있었잖아요. 바로 신농본초경을 배웠어요. BC 221년부터 AD 264년 이제 지난 시대에 쓰여진 책인데요. 신농본초경은 우리가 1학년 때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책이잖아요. 그 약물 독성에 따라서 상, 중, 하 이렇게 3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한약을 한 가지만 쓰는 단행과 섞어서 서로 영향을 주는 상수, 상사, 상외, 상쇄, 상오, 상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나 오미, 인식, 그리고 칠정에 따라서 기록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소개를 받았고 교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저희의 토론은 옛날 사람들은 그렇다면 약재를 보고 어떻게 효과를 알아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민석이는 예를 들었어요. 피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이니까 붉은색 액체 약재는 혀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민석이랑 비슷한데 또 외부적인 요인도 생각해 봤는데 가뭄이 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뭐라도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칡뿌리도 먹어보고 뭐 여기 주변에 있는 잡초 같은 것도 다 먹어보고 그렇게 하다가 내 몸에 신체에 변화가 생겼을 때 아 이거 뭐지? 이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 변화인지 이런 것을 계속 고민해 봤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영 언니는 혹시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집에서 키우던 개나 가축 등에게 먼저 먹여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면서 약간 가축을 먼저 먹여보는 동물 실험 같은 느낌으로 자신의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음양오행이나 천인상은 이런 우리가 예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전부터 수립해왔던 한의학적인 뭐 이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약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을지 먼저 귀납한 뒤에 실제로 적용해보고 남기고 반복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우석 오빠는 생각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의학의 특징은 동양 철학적인 고찰에서부터 비롯되어서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적되고 검증되어 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인상은과 정체관념에 따라서 연결지은 약은 뭐뭐한 병이 좋을 것이다, 또 뭐뭐에 좋을 것이다 라는 가설과 추측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직접 먹어보면서 치료에 이용하고 또 옳지 않은 내용은 삭제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방제학과 본초학의 기틀을 다졌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아주세요. 질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신농 원초경을 근거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한약 학문 시간에 배운 신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왠지 신농 씨가 100가지 약을 먹고서 수십 번 중독되었다 빼어나서 약이 효능과 특성을 치유는 특성 독성을 발견했다 하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기납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신농과 같은 어떤 역사적 인물이 약을 전부 선별해서 그런 약성을 분류해 놓았을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네. 근데 보통 그 황제내경 이런 것도 황제 같이 뭐 신농이라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 이렇게 대단한 책이다 이렇게 붙인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어쨌든 그 수많은 약재를 배합하고 정리하려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가고 또 예전부터 축적되어 경험 의학이라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이런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지식의 집합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다른 질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신농 씨에 대해서는 금방 이렇게 질문한 것처럼 그 신농 씨가 뭐 많은 약물을 먹어서 그걸 갖다가 약 성질을 구분해냈다라고 해서 그 어떤 전설상 인물을 갖다가 끌어왔어요. 그것을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기 참 애매한 게 황제내경도 그래요. 황제내경도 경락설 보면은 거의 황제내경에도 경락설이 거의 완벽하게 돼 있거든요. 그 완벽하게 돼 있는 거에서 지금까지 한 2000년이 흐르면서도 바뀐 게 뭐 10%도 안 돼요. 거의 그 경락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그 경락의 실체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 황제내경의 그 경락설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옛날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 들어갔던 내용들은 아직 문서를 못 찾았어요. 그 내경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왔다고 출판됐다고 생각에는 마항태에 나와 있는 의서를 봐도 경락설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좀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유사하게 가는 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해서 아마 누군가 아주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표현하니까 다른 걸 설명하기가 아주 편하네요. 여러 모에서. 그러니까 약물 같은 경우도 신농 씨가 무슨 고생을 해서 약물을 판별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해서 신농 씨가 이런 약은 좋은 약, 이런 약은 독약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이 경험 축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경험 축적 전에 누군가 이렇게 이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좀 발전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도 뭐 이 미신, 무당 같은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배제도 못 하잖아요. 이게 그 종교적인 측면에 가면은 뭐 안수기도에서 병을 낫게 한다는 이런 측면도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미신이라고 배제하진 않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이런 안수기도나 뭐 절에서 하는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뭐 배척하진 않죠. 다만 그 무당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선 거기서 하는 것들은 다 배척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무시는 못하죠. 무시는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 기도에서 병을 치료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명나라 시대까지는 그 정부에서 어떤 이 의사를 직급을 나눌 때 그 추규과라는 과가 있었어요. 과가 이 전공과가 있어가지고 명나라 때까지 그런 이 기도에서 병을 낫게 한다는 이런 전공 과목이 있을 정도로 무시는 못하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요. 청나라 시대는 없어졌고 그 근대 중국으로 오면서 중국에서 유물주의 사상 때문에 아예 다 없애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내경에서도 무당이란 측면이 아니라 이정병기라고 해서 그 정을 이동시켜서 그 기운을 변화시킨다. 내 정기를 환자한테 주고 그래서 환자가 그 정기를 받아서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이런 쪽의 측면의 뭐 문구도 있고 그렇게 치료하는 부분들도 꽤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발표한 조에서 발표한 것처럼 어떤 경험이 쌓여서 만드는 거 요즘 생각하면 그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뭐 인간이 창조됐냐 뭐 진화했냐 했을 때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말을 한 것이고 금방 질문한 친구는 거의 뭐 창조론적인 측면에서 또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이것도 무시 못하죠. 이걸 무시하면은 이 앞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나왔느냐 하는 걸 갖다가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도 못하고 또 새로운 것들도 더 추가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어요. 한 팀만 더 발표를 할까요? 예. 나와서 조장이 누구죠? 조장 이름. 박. 박장, 아이고. 자, 요걸로, 자, 봐요. 요걸 내리면 슬라이드 내려가고, 요거 누르면 좀 찍혀요. 네, 시작할게요. 저희는 자, 손 떼어주시고요, 손에. 네. 까먹었다. 지난 시대 질병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발표할 7조 박창규입니다. 오케이. 저희는 질병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작성했는데요. 살펴보면 서한 초기의 질병에 대한 인식은 내년과 유사했고 이후에 동안 시기에 이르러서 질병에 대한 인식이 매우 성장했는데요. 특히 상한 답병론을 보았을 때 하나의 병변을 표리하냐 허실이라는 차이에 따라 구분했고 맥과 증상을 합해 진단했으며 병명을 기납적으로 분류하는 과정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한 답병론 등의 이런 질병 인식 과거의 질병 인식 수준과 비교해서 오늘날에는 안 내려가. 마우스로 내려요. 네, 내려줄게요. 잘못 눌러서. 건들지 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질병인식과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맞죠? 네 맞아요. 네. 지난 시대 질병인식은 어떤 차이가 일어났을까, 얼마나 발전했을까에 대해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과거에는 경락과 장부를 연결해서 그런 초보적인 기납 정도의 원인만을 바탕으로 질병을 판단했다면 요즘에는 한의사들도 양방적인 지식, 그러니까 미생물, 바이러스, 호르몬 등등도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복합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한다라고 그렇게 발전했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이 외에 오늘날 의학의 근간이 되는 한의학에서도 그 상한 잡병론과 비교했을 때 표리한약 허실 등을 바탕으로 질병을 판단하고 이런 건 사실 그런 기초적인 근간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임상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면서 질병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인체 생리는 어떻게 변화하며 의사 치료가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매뉴얼들이 임상적으로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원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는 단순히 경락이라던가 몸 안의 균형 및 조화가 깨져서 발병한다라고 추상적으로 질병 원인에 대한 인식을 밝혔다면 오늘날에서는 어떤 생리학적인 기전을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대의학에서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병명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고 임상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면서 치료법들도 구체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간단히 한 팀만 하시죠. 질문. 시간이 지났으니까 빨리 좀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내가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빨리 질문하고 좀 빨리 끝내는 게 낫죠. 쉬운 질문 하나 받습니다. 그럼 차이점을 설명하시는데 공통점은 어떤가요? 공통점이라 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때 중국 의학, 동양 의학이랑 오늘날 한의학이랑 한열, 허실 등을 바탕으로 병변을 구분한다든지 또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임상적인 그런 데이터들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좋을지에 대해서 비슷하게 고민했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과 답변을 정확하게 해줬어요. 그 어떤 증상이라든가 사물에 대한 어떤 관찰, 가장 중요하죠.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관찰해서 상한염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코비드19도 처음에는 어떤 거 모르다가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고 병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갖다가 환자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환자에 대한 어떤 정확한 관찰, 증상에 대한 정확한 관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의학의 발전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로그아웃만 해주시고 책상 의자 집어넣고 가시면 돼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